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나라.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짜내느라 나라 경제에 어찌 되든 말든 물가가 하늘을 찌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석유 발표도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젠 남북한 군사합의까지 파기하면서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만 떠들어대더니 오늘은 감사원 발표라면서 문재인 정부 나라 빚을 왜곡했다고 두들겨 패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이 문재인 정부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이런 걸 어떻게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시니 힘을 내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제 힘의 원천이신 정어리안 여러분, 40만 구독자 달성 이후에 탄력이 붙어서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40만 4,934분이십니다. 이제 곧 5,000명 되겠지요.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구독 안 누른 분 안 계시죠?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시 접속 5,400분이신데 좋아요는 1,700분 누르셨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르면 좋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지요. 지금 이제 햇살이 뜨거워지니까 이 정어리 선크림 아주 좋습니다. 백탁 현상도 없고 이 글래머 선크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얼굴에 바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에서 지금 40만 돌파 기념으로 특별 이벤트 하고 있는데 달팽이 크림 좋은 건 다 아시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특별 기간 동안 4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4가지 드립니다. 그동안에 3가지 했는데 하나 더 4가지 해서 4일 동안 내일까지인가요? 하고 다음 주에는 40만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로 그동안 여러분 사랑해 주셨던 제품들 앵콜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제가 항상 요즘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뉴스를 보면서 참 걱정이에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주부가 이렇게 마트에서 과일 앞에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은 못 샀다. 사과 한 알에 3,000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배값은 120%인가가 올랐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과, 배 이런 것들 비싸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이제는 뭐
물가를 신경은 쓰는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5월 물가지수가 뭐 2.7%인가 뭐 이랬대는데 뭐 기름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하느라고 신경 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석유가 나오면은 물가가 잡힙니까? 모르겠어요. 석유가 팡팡팡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막 산유국 대열에 오르면 그때 물가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힙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완전히 요동치고 있죠. 관련 기업들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몇몇 기업들만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살아납니까? 김종국 원장님. 살아날 턱이 없죠. 근데 그 이번에 재미 본 데를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적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연루해서 장모와 본인이 번 돈이 검찰 추정으로 23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이번에도 어쩌면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현 검찰에서 조사할 것 같지 않고 수사할 것 같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비현실인 것 같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하나 배 하나 저도 최근에 집에 과일이 없어서 잘 못 먹는데 비싸서 안 사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대통령은 석유를 얘기하는 상황, 나는 여기서 사과 하나 배 하나 못 사는 상황,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느낌이 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석유 시추라고 하는 희망 고문 이전에 전 매우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석유? 김정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유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궁극적으로 70대 이상, 그다음에 TK 지역의 지지층들을 소위 결집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국민들이 사실을 직시하고 파악을 하고 대통령 말에 제발 부탁인데 희망 고문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플리스님이요. 여기 밀양 얼음골인데요. 올해 사과 작황도 안 좋다고 하니 사과값도 난리 날 듯요. 한심한 정부 탓에 국민들은 생명 단축되고 있네요. 그러셨는데 밀양에 사과가 많이 나죠.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따라하기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박정희 때도 쇼를 한번 했지요. 그때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76년 1월 연두 기자회견 때 석유가 발견됐다고 난리를 쳤는데 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가 20%까지 상승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타개해볼까 하다가 이제 석유 발견됐다 이렇게 생쇼를 했는데 그래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추를 했어요. 시추한 다음에 발표를 한 겁니다. 시추를 했는데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할 생각이다. 나름 솔직했어요. 저는 그때 이걸 사기치자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도 같아요. 그냥 그 독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냄새가 나요. 아예 사기 냄새가 나요. 왜? 적어도 시추를 해서 나왔다. 그럴 때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지 엄청나게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발표를 합니까? 박정희 때 궁금하시죠? 정말로 어떻게 발표했을지 저희가 옛날 자료를 막 뒤져가지고 찾아봤어요. 1976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당시 석유 발표한 내용 한번 보시죠. 연초에 들어와서부터 한간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왔다 해서 큰 화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초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오랜 탐사를 한 결과 또 시추를 한 결과 한 서너 개 공을 시출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 가스와 석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 때만 해도 발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추를 했다. 그랬는데 나왔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은기 변호사님, 시추라도 해보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 포항 앞바다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라는 그 메시지를 현직 대통령의 입술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서 참 너무나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 국민들을 속이려고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능성만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유치할 가능성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돈 쓰고 돌아다녔는데 결국 나온 건 29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마치 무슨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엉뚱한 희망을 심기 위한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노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이거 물리탐사 단계부터 뭐 굉장히 지금 약소한 업체에다가 지금 그 수주를 줘가지고 지금 했다라는 것이고, 어떤 국책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경제 타당성 조사들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양평 고속도로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다 어겨가면서까지 권력자들의 그 땅으로 노선이 바뀌는 이런 것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번 이 석유 논란도 뭔가 대통령이 이 안에 어떠한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부터 어떻게 국가의 이런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좀 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나오면서 저는 국민들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그런 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석유 매장 가능성을 제기한 회사가 액트지오라는 회사인데, 거기 대표도 하고 있고 고문도 하고 있고 뭐 완전히 혼자 다 하고 있는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한국에 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액트지오 회사 건물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건물만 가지고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한 나라 가장 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허름한 어디 시골에 집이에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사진 집이 안 나오나요? 가운데 있는 게 집인 것 같은데. 예, 그 가운데 있는 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예. 그런데 강동구님이 조사를 하셨어요. 액트지오 작년 연평균 매출 2.7만 불, 2만 7천 불, 한 3천만 원 좀 넘는 거죠. 작년 연평균 매출이요. 근데 작년 매출은 한국권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530만 불인가? 막 그렇답니다. 뭔가 좀 너무 규모가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항 앞바다인데 과거에 MB 정권 때 자원외교 한다면서 돈 펑펑 쓰고 다녔거든요. 그때 거의 국민들을 속였다라고 지금은 평가해도 무방할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MB 쪽 인사들이 다시 정부에서 요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그 석유를 가지고 자원외교 그 헛스윙을 또 한 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용산으로 이전할 때도 수의 계약을 그 페이퍼 컴퍼니들한테 다 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라는 그 물리탐사를 했다라는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보면서는 참 MB 정부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계속 그 수의 계약식으로 이권을 나눠주고 있는 이런 거의 연장선 아니겠는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집이 아담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온다고 하는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여기 대표를 하다가 이제 고문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불러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좀 믿으려면 그동안의 시추 성과라든지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사된 바로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김정은 원장님. 예, 좀 제가 볼 때 레퍼런스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엑선모빌에서 디젤 그룹장을 했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만들어진 회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용역을 하나 주려고 그러면 그 용역을 하는 회사가 그간 얼마 동안의 업적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저는 소위 석유공사가 어떤 기준으로 여기다가 맡겼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내용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세상에 어떤 보고가 왔으면 그 보고서를 먼저 공개하는 게 핵심적인 건데 아브레이가 직접 와서 이 설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레기가 아니고 아브레유. 예. 예. 제 말을 갖다 좀 이상하게 맞지. 근데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기억나세요? 일본 핵 오염수 투기했을 당시에 예. 그 옥스퍼드 명예교수라고 하는 앨리슨 명예교수가 와서 야 내가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 핵 오염수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전도를 시켜버렸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아마 그때 기억을 가지고 직접 와서 현란한 뭐 전문적인 말 몇 마디를 하면 아 당신들은 바보 같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가의 문제 하나랑 또는 아까 자원외교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4대강 사업이 한 23조 정도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외교로 30에서 50조 원을 날려먹었던 게 MB 정부였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소위 이렇게 MB 정부에서 해먹었던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전제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천공의 발언이 있는 거죠. 예. 갑자기 천공이 2주 전에 우리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이거 1월 달에 얘기했다는 것 같다. 이제 5월 16일 날 얘기했다는 건데 1월 달부터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 천공이 이거 용역 준 것도 안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생각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죠? 1월 달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 그 선거가 시작될 직전 1월 달쯤에 사람들 모아놓고 아무리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산유국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다양한 정보들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가 뜬금없이 나올 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되게 큰 문제가 있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벌어지는 거겠구나. 이게 사실이라면요. 그러니까 예. 이 액트지오가 어떻게 해서 이 액트지오를 선정해서 그 물리탐사 과정을 거쳤는지 또 경쟁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규모는 작아도 어차피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그때그때 모여서 협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6월 3일 날 아침에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국정브리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하루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렀다. 그래서 소상히 설명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루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대통령 발표하고 하루 만에 지금 이 논란이 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과장된 어법을 쓰고 있는데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하니까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액트지오가 작년 연말에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정부에게 알려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정보가 누군가를 통해서 공유가 됐기 때문에 천공이 1월 달에 갑자기 석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2주 전에 업로드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석연치 않죠. 수많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액트지오가 선정이 왜 됐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이 되어야 적어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라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파봐야 돼 일단 그 정도 얘기를 할 거면서 이 회사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지금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섬님이요. 청와대 옮긴다고 수천억 땡겨 쓰고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하고 1조 땡겨 쓰고 다음에 뭘로 땡겨 쓸까요? 하늘호수님. 쫓겨나기 전에 크게 한탕 해먹으려고 하나 보네요. 빅토리아이님. 천공이 대통령보다 먼저 발표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김현희 님이요. 네티즌 수사대가 이미 현지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매각된 집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초록평화님.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거야. 지금 천공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더 이상해졌어요. 김용민 의원 천공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보시죠.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큰일입니다. 저걸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만 그렇게 걱정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리고 주식이 막 몇 군데가 상한가를 쳤다고 하는 순간 국민들은 그걸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천공을 떠올리고 어떤 분은 김건희를 떠올립니다. 주가 조작 전문가들 뭔가 또 작업하는 거 아니야? 천공 얘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첨단인 시대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렇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강물질들이 엄청난 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파면 다 나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질이 약하니까 그런 걸 손댈 수가 없었던 거고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가스고 석유 많아요. 그때는 그게 손댈 수 있는 만큼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척도도 안 됐고 이래. 지금은 그런 척도가 다 일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 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천공이 정권 초기부터 용산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당시에 대학 수능 시험 관련된 킬러 문항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의정 갈등 때도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뭐 해결책까지 다 제안해주는, 그러다가 지금 이 석유 관련해서도 천공 방송이 먼저 대통령실보다 먼저 떠들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혹이 증폭이 된 건데요. 아니,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천공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대선 때부터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이 석유 얘기도 천공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통령 자리에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나라 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천공의 저는 정체도 뭐 저걸 역술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종교인이라 불러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정말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윤석열 정부가 천공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선을 안 긋고 있기 때문에 자초한 논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석유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입에서 발표되기까지 그 전에 어떤 그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소위 말한 빌드업 과정이 하나도 없이 뜬금없이 석유 얘기를 하니까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야, 이거 천공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정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지금 국민들의 수준에서는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천공 개입설을 이제는 더 정치권에서 소환해서 얘기를 해도 오히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보시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천공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천공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까? 한두 번 그래야 국민들이 에이 그러죠. 한두 번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석유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 전쟁 관련된 주식 갖고 뭐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군사 합의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죠.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아침에 남자친구 상식이님, 우리 아들 곧 군대 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 그런 걸 주세요. 그런데 천공이라는 자가 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또 한 게 나왔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이 자가? 전쟁에 나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똘똘 뭉친다. 아니, 이런 자를 그냥 둬도 됩니까?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가 나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그걸 잘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 아닙니까? 전쟁 발언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 나라가 전쟁이 일나갔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똘똘 뭉치는 민족이에요. 죽어봐야 저성 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를 폄훼하고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저런 발언을 그냥 둬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갔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분열이 됐고 그것 때문에 치르는 분담 비용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 상황 때문에 지금 휴전선 접경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주식이랑 성질이 달라요. 주식에서 왕창 망하면 돈을 열심히 벌기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만 사람 목숨을 잃으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저 문제를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전쟁이 나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똘똘 뭉친다고요? 예를 들면 그 전쟁이 난 와중에도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린 게 국민이고 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만든 게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을 다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어렵게 만든 것들은 유정자들인데 저자의 얘기는 끊임없이 권력을 가진 자, 평화를 망치는 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얘기가 저는 현실이 된다면 저건 결론적으로는 누군가의 죽음과 평화의 파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런 사람들 발언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향한 헌법화에서 저런 사람의 말들이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고 그 말이 나온 다음에 대통령의 입에서 유사한 발언이 나오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런 비슷한 얘기를 만약에 야당에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네는 전쟁을 조장하는 거냐? 이러면서 아주 벌떼처럼 덤벼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공이 저런 얘기를 버젓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천공은 성역입니까? 왜 천공에 대해서는 그때 관저 이전 뭐 할 때 가서 봤다 안 봤다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서 정확하게 조금 끊어달라. 천공과는 전혀 무관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한 번도 그렇게 관계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했어도 지금까지도 관련된 이야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천공이 성역입니까? 소병률님이 저 천공 발언을 듣고 질문을 3가지를 보내셨어요. 천공은 군대 갔다 왔나요? 천공은 양심이 있나요? 천공은 자녀가 있나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나야 된다? 저런 자는 저 법에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천공의 발언을 듣다 보면 이게 뭐 법을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이 혹세무민을 시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다니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에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로 이미 소환이 된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석유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가 따져 물어야 된다. 도대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천공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규정을 지어도 저는 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이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고 대한민국의 안보까지도 해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천공 문제는 처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좀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병률님 제가 소개해드렸더니 천공 입틀막 파스 값이라고 2만 원을 슈퍼챗 보내셨는데 저거 파스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좀 사제를 털어가지고 재봉틀이라도 하나 좀 사야 될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면 그만이죠. 에? 저런 자하고 상대 안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건 문제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자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가 대통령과 엄청 가깝다라는 게 알려지면 파리가 끓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재미를 보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 안테나를 그쪽에다가 갖다가 대고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가서 장단을 맞추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야 뭐 저런 자 상대 안 하면 되니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런 자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대통령 내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똥파리들이 문제인데
저는 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이자도 의심이 가요. 혹시 뭐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전쟁을 가볍게 얘기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윤 대통령이 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짓거리가 됩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강고하고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평화를 구걸하면 전쟁이 닥쳐오고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준 법칙입니다. 좀 뭐 사이비 교주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반헌법적 발언이에요. 저 내용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목적 자체가 예를 들면 그 헌법에 있고요. 본인이 취임식 할 때 선서하는 내용인데 대통령 보고 전쟁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식의 발상 자체가 왜 나올까라고 하는 측면들은 보수의 이념을 갖다가 대통령을 통해서 투사하거나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얘기들을 사적인 자리나 여로의 공간에서 얘기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그냥 뭐 일부러 저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보니까 정치적으로 또 매우 겁도 많은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선거 지고 난 다음에 지지율 폭삭 떨어지니까 갑자기 영수회담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6월 3일 날 국정브리핑에서 이 석유 얘기가 나온 건데 6월 1일 날, 2일 날, 3일 날 조중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지율 폭락하니까 야 40대 8%밖에 안 돼. 기시다가 꼴등인데 당신 꼴등 바로 위에 있어. 왜 그래? 라는 식의 엄청나게 퍼부어대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변화라도 촉구를 해야 되니까 6월 3일 날 딱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지지율 또 자기의 권력이 조금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뭐 지금 당장 영수회담? 내가 이따 나중에 안 하면 그만인 거고 하고 난 다음에 약속해도 나중에 그거 안 들어주면 되는 거지. 석유? 뚫어보는 거지 뭐. 다 5번 뚫다가 안 뚫리면 에이 5번 더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왕들이 그랬거든요. 과거에 아주 나쁜 왕들이 야, 이 국가 돈은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천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1,000억이니까 5번은 5천억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작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1조 들어가고 1조 들어갔다가 안 되면 다시 또 해보고 그 2, 3조 금방 들어가는 돈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사과와 배도 못 사는 국민들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전혀 제가 볼 때 민생을 돌볼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다. 저런 자격이 없는 대통령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하야가 답이죠. 너무 좀 심각한 지경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은 아직 공직에는 없지만은 대통령한테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그 가운데 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주는지도 지금 하나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요. 지금 이 김채환이라는 작자는 저런 막말을, 뭐 막말이라고 해도 그렇고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작자가 어떻게 지금 공무원 인재개발 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차관급 자리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걸 총괄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작자를 지금도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쓰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쯤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제가 탄핵 얘기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야는 당연히 답이고요. 단 1분 1초라도 더 저는 국정을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갖고 있고, 이런 사안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밖으로 현출이 될 텐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내려오는 게 정말 국가를 위한 유일한 길 아니겠는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임 PD님, 잠깐만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안 나갔죠? 그 미국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 한 게 있어요. 북한에서 용산에다가 핵 1기의 미사일을 터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최근에 한 건데요. 125만 명이 졸지에 다 죽어요. 서울 시민. 10분의 1 이상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군대도 안 가가지고 총도 안 잡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전쟁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후의 전쟁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가장 최후의 전쟁인데 가장 압도적인 군사력과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일대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면 쑥대밭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재기불능이에요. 근데 재기불능을 준비하는 게 대통령이다?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걸 제가 아까 말씀 공무원들 갖다 양성한다는 거긴 기관장이 저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대통령이 바로 잘라야죠.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기 아래서 배운 공무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 진짜. 아유, 그래도 저 마이크 끄고 잠시라도 한번 했더니 제가 좀 마음이 풀렸는데 제가 괜히 이제 여러분 쓸데없는 말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격발시켰네요. 아이고, 이제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쪼사루스 조영래 님이 2만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소병률님 릴레이 동참합니다. 순간 접착제 후원합니다. 그러시니까요. 또 이현님이요. 재봉틀값 조금 보탭니다. 그렇게 슈퍼챗 하셨고 그러니까 또 소병률님이 또 슈퍼챗 2만원 보내시면서 재봉틀 보수 유지용 기름값입니다. 변함없이님. 재봉틀에 넣을 실값입니다 하면서 또 2만원 보내셨고 정규리 TV 찐팬 맙소사님 월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하시는 거구나. 또 2만원 보내시면서 재봉틀에 쓸 바늘값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마이크 내리고 뭐라고 하셨는지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다들. 저희만 알지요.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스 형님 TV께서 앵커님은 소리 들리네요. 그러셨고요. 또 아까 우리는 천공보다 백운도사 앵커님을 믿습니다. 앵커님 화내지 마시고 책상 한번 때리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화를 내려다가 보스 형님 TV 글 보고 화가 좀 풀리네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백운도사였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쪼사루스 조영래님 슈퍼챗 또 보내셨네. 앵커님 말씀 제가 대신합니다. 이런 빙구 XX. 그거보다 더 심한 말 했어요.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이수봉님 5만원이나 보내셨네. 아침에 뉴스공장 정치 1번지 매불쇼 순으로 시청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2년 내내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박근혜 때 우주의 기운 운운한 게 짜증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종합선물 세트라 하루가 힘드네요.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라가 불행해져서 어떻게 하지 막 마음이 막 안타깝고요. 눈물이 날라고 그러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신인규 변호사님 정말 제가 철들고 이렇게 그 나라를 막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는 요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인데요. 이게 이제 걱정을 넘어서는 어떤 뭐 불안감 내지는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생기시는 것 같고 정말 이 나라 꼴이 이게 뭐냐라는 아우성들이 지금 막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비견한 예로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 좀 중추라고 하는 40대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한 자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 지금 나라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고 참으로 심각한데 이 모든 위기의 근원,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는 뭐 대통령이라는 말 저도 이제 붙이고 싶지도 않은데요, 사실은. 근데 뜬금없이 또 석유 논란으로 또 나라를 뒤집어 놓지를 않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전쟁 위기를 부추기지를 않나.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값을 가지고 소위 말해 장난질을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작태들인데 전 이런 것들이 지금 공적 영역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믿기가 어렵고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어떻게 정말 이 위기를 좀 싸워나가고 이겨나가야 될지
저희까지 용기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 대한 공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유일하게 높은 70대 이상은 다 그 아픔과 두려움을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주변 인사들이 전쟁이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전쟁 나야 정신 차리고 뭉친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재도 없고 뭐라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광경을 목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 것인지, 군대 가서 억울하게 죽은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이렇게 국민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전쟁 불사하겠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 전쟁 나면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우리 정말 이 아들들이 나가서 선봉에 서야 되는 건데 그 군인들의 목숨, 훈련병의 목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란 얘기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생명관이라고 하죠. 그때 아마 권성희 변호사도 예.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우주랑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는 사람은 1000명의 생명도 경시하게 돼 있습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도 뭐 뇌진탕으로 사람이 여기서 죽었나? 이따위 소리를 할 때부터 최혜병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다가 정말 고문에 가까운 그런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 훈련병이 사망을 했는데, 그날, 연결식 하는 날, 맥주를 처먹으면서 욕을 대신 먹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때에는 더 많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지 않을까? 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인사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전쟁이라는 거를 뭐 겪어봤는지 안 겪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걸 저렇게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공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공적인 역할을 숨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전쟁이라뇨. 어? 전쟁이 뭔지 압니까? 정말 저런 말을 하는 자들은 입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자, 전쟁이 나면 누가 싸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싸우지요. 젊은이들이 싸울 때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나라가 믿고 따를 만하다고 할 때,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그게 싸우는 힘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자를 믿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까? 오늘 동막 걸리며 남동생은 군에 있을 때 죽어서 현충원에 가 있어요. 큰아들은 해병대, 둘째는 육군. 요즘 최상병 얘기 등 군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식에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면서도 파병 얘기 나오면 아들들 걱정하는 제 모습이 미안하기도 해요. 저는 신앙이 있기에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어제 시크한 40님도 큰아들은 군 복무 중이고 작은아이는 병무 대상자라고 통지서 나왔는데 어디로 이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걸 주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정신이 똑바로 밝힌 놈 같으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 소따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대통령이 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걸 그냥 두고 보나요? 공무원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막 그렇게 사이비 교주처럼 나와가지고 막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런 사람한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1원 한 푼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에게 헌법상 권한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 뜻에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을 뭘로 보기에 저렇게 처신을 하는 것인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봐도 무방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하루라도 저런 자를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 국제 정세를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두 군데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불어지고 있고 지금 대만 문제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세 군데 지역에서 미군이 이거 갖다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켜버리게 되면 미국은 네 군데에서 자기 전력을 투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바이든 속으로 엄청나게 화났을 거예요. 이 동맹이라고 하고 친구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는 짓을 보면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모든 어떤 사태들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이 전혀 외교를 모르는구나. 전혀 국제 정세를 모르는구나. 전혀 군사 정책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저는 이렇게 국제 정세를 제대로 모르는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거의 외교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하는 주체로 보지 않거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지 않는 측면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외교만 계속 고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고립돼 왔었습니다만 전 대통령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쟁의 위기들을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외교를 더 고립시키게 되고, 외교가 고립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경제도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놈의 대통령은 군사 엉망으로 만들어, 외교 엉망으로 만들어, 경제 엉망으로 만들어, 그다음에 우리 장병들 목숨 엉망으로 만들어, 그다음에 20대 청춘들 제대로 마음 놓고 놀기도 못하게, 전 이런 일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총체적인 국민 생명들을 경시하는 정부다. 그런 정부들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화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한우님, 재봉틀 사실 때 보태고 싶네요. 안 되면 강력 접착제라도요. 어휴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한타는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이슈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한우님 아까 그런 글을 보내주셨던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한우님 댓글 선정해드렸죠. 어제 댓글 당첨됐는데 저는 최루탄 가스 마시며 살아온 세대라서 신청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녁에 2년 전 결혼한 딸아이가 왔길래 당첨된 얘기를 했더니 신랑 주게 아빠 신청하라고 해서 그럼 너가 신청해봐라 하고 대신에 사위하고 딸하고 백운계 정치 1번지 꼭 구독하고 거짓과 가식 없는 프로이니 자주 시청하면 사회의 흐름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나니 나름 흐뭇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는데, 예, 이한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똘똘 뭉치면 반드시 거짓된 것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어리원들은 특히 제가 참 감사하고 그런 게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보수형님 TV께서 우리 정어리 분들은 대형마트보다 지역 자영업자 가게를 이용해 주세요. 그분들 날마다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마음이 아프네요 하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정말 물론 옛날에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지도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로 분류를 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케네스와 블렌차드 뭐 이런 모델이라고 하려는데, 지도자가 자유방임형이냐 권위주의형이냐 이 네 가지를 양극단에 놓고 권위주의 극단이 있고 자유방임이 있고, 그것에 이제 그 중간 형태로 방임에 가까우면서 권위에 가까우면서 방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지나친 권위주의도 안 되지만 자유방임이 안 되는데, 자유방임형 지도자가 있을 때 그나마 좋은 점은 뭐냐면 구성원들이 저 사람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라도 살 길을 찾자 해서
그나마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보다는 자발적인 행동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저는 우리 정어리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슬프고 아파요. 얼마나 이렇게 거지 같은 지도자를 만나니까 국민들이 그나마 이러면 나라 망하겠다라고 하고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제 말씀드리기 전에 김영숙님께서 이제 제가 아까 흥분해가지고 논산훈련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12사단 신병교육대로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정을 예.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위기를 자초할 때,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엉망일 때 결국 우리나라를 지킨 건 다 국민들의 힘이었거든요. 그게 뭐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6월 항쟁이나 뭐 더 나아가서도 계속 그 3.1운동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왔고, 최근에도 잼버리 사태 때도 사고는 국가가 치고 결국 민간에서 다 가서 수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국민들의, 시민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이고, 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완전히 지금 개념을 잃어버리고 개념을 상실한 채 본인이 그 자리에 어떻게 갔는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전 깨어서 이 위기를 같이 좀 수습해 나갈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를 하루라도 더 놔둬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쭉쭉 나옵니다. 세 분 패널 격려하는 슈퍼챗 소개 좀 해드리고 넘어가지요. 조사로서 조용래 님이 신인규 변호사님 속 시원한 말씀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슈퍼챗을 5만 원 보내시니까, 소병률 님도 오늘 많이 보내시네. 5만 원 보내시면서 김유정 님, 김종욱 님도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뻘쭘하셨네.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붙여야지. 가장 자유를 많이 외쳤던 대통령 아닙니까? 거짓말한 게 하나 둘 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뭐 다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했던 세트를 한번 모아봅시다. 당시에 신원식, 이종섭 뭐 다 통화한 적 없다. 김기환도 그러지 않았어요?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나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는지 하는 것이 방해될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최상병은 또 손잡고 들어가는 과정에 거기만 또 푹 꺼져서 사실 강바닥에 우발적인 상황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저렇게 나 통화한 적 없잖아,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3차례 지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미리 알리바이를 짰던 거죠. 그러니까 예. 당시 저 국정감사장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우리 통화한 적 없죠? 라고 서로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8월 1일부터 8일까지 13차례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원식 여당 간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신원식 장관은 말을 또 바꿔가지고 또 다른 거짓말을 자꾸 하던데, 이런 거짓말의 농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력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신원식이라는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이고요. 국가 안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고 먼저 좀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하니까 지금 정부의 신뢰를 다 떨어뜨리고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뿐만이 아니고 이제 결국은 경북청에서 그거를 회수해 와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에게 다시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 난 걸 보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는 그거 안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나 다 같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건데 겹친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곤란하다고 했는데 또 재차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러니까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나온 단독 기사들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고 물속을 수풀을 찔러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도 나중에 그거를 이첩 그 회수해 온 거를 맡아가지고 자기네가 조사하면서 중간 보고서에는 임성근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는 또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종섭 장관이나 또는 신원식 당시 국방위 여당 간사나 대통령, 그다음에 안보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통화하고 행안부 장관, 총리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질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 특검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이독경이네요. 근데 김종 원장님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네. 안 했다라고 했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이랬다. 그다음에 드러나니까 아 그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거짓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거짓말하면 그 다음 걸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말에 의하면 전현직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쌍방이다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전쟁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 전현직이 거짓말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조사본부가 안 받으려고 했을 때 이걸 정리한 게 누구냐? 지금 추정되는 게 8월 8일 날 대통령이 전화라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치고받고 정리가 안 되니까 8월 8일 날 통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한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막판에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고 더 재밌는 게요. 김종민 박정훈 수사단장 저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김정민. 7월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한 다음에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 사단장 휴가를 확실하게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갖다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1사단장에 대한 구명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단어 하나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1사단장의 휴가를 갖다 챙기라는 지시사항이 국방부 장관이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시점에는 대통령의 경로를 바탕으로 국무위원들 모두가 관련된 국무위원들이겠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 여기 나와 있는 신원식 그 당시 국방위 간사, 그다음에 경호처장, 그다음에 안보실장, 행안부 장관, 거기다가 국무총리도 지금 부분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총체적으로 소위 이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쓰레기 같은 국민들이 다 총동원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종섭 거짓말도 끝이 없어요. 이종섭도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안보실장과 통화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비서실장과는 통화하셨습니까? 통화한 적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제가 30날부터 출장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 그날 2시 반에 제가 사무실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는 출장 때문에 바빠서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보실 누구하고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자, 이제 대체로 저런 것을 스모킹건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은 그때 당시에 출장 중이었으니까 통화할 일이 없었다라고 알리바이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 그래 국외 출장 중이었으니까 통화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출장 중인데 3차례나 통화했다는 통화 기록이 딱 나와버린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딱 드러났죠.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저 거짓말을 지금 수습하려고 하느냐.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 최상병 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좁히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통화 안 했다는 것이지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그럴 뜻 아니었겠냐라고 농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경로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뭐 다른 얘기 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 야단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여가면서 줄이는데 결국은 제가 이거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쪽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짓말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경로가 없었다 이러면서 경로서를 주장한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었죠. 그래서 이제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경로가 발견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경로가 죄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나옵니다. 아, 전화한 적 없다. 그럼 전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화한 게 또 죄냐?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수사 외압 정황까지 나오고 아까 이종섭 장관의 말은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우즈벡까지 가 있는 사람한테 13분이나 통화를 3차례나 했는데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 수사 외압은 죄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인 대통령이 이러쿵저러쿵 좀 코치 좀 한 거 가지고 왜 시비냐?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월권한 거다. 이렇게 또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래서 성일종 총장이 뭐 법적으로 이걸 논증하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수사 외압이 왜 죄인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왜 수사권이 있는가 제가 법으로 논증을 좀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미진한 부분은 이제 제 유튜브 와서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 수사권이라는 게요. 군사경찰법에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권이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권은요. 그 부대의 장에게만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죠. 그리고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보면요. 국방부 장관일지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구조는 검찰청법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없고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군에서 개입했다고 하니까 문제없다. 제가 문제 있다고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로 넘어가니까 또 경찰에는 지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우리 경찰법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찰청장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지금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들 수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군 검찰 단계에서도 그 누구도 개입하면 수사 외압이 되는 거고요. 경찰로 넘어가서도 경찰권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법 체계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니까 이러쿵저러쿵 해서 지금 혐의자들 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수사 외압, 직권남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뭐 개입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던데 이건 나중에요. 윤석열 대통령 문제 될 때 100% 이거는 수사 외압을 자백한 것으로 전 대통령실이 인정한 걸로 수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경로설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을 망상이라고 몰아갔잖아요. 그리고 성일종 사무총장은 지금 대통령이 법률가로서 의견 제시도 못하냐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입니까? 의견 제시자라면서요. 무슨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항명죄가 됩니까? 대통령부터 국방장관에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의견 제시 정도였다면 왜 항명 수괴죄로 처음에 적용하고 지금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냐는 말씀이죠. 임성근 사단장도 의견 제시였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의견 제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밑에 모든 상황은 다 바뀌어버리고 외압으로 느끼고 있었고 경찰에 이첩할 때도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우리는 외압 받았다라는 취지로 경북청에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넘기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데 아마 장관 뭐 40여 차례 국방장관하고 통화하고 정부 모든 사람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실 포함해서 이거는요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아마 그 특검 수사가 되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실제적으로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수사권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사실들이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 것은 뭐 학력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의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사단장까지 수사할 수, 뭐 예를 들면 기소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내용들은 이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서 이런 거죠. 직접적 책임자는 형사처벌하고 지휘 책임자는 징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견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군사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는 뭐냐?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한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그냥 징계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군사보좌관의 이 내용은 대통령이 얘기한 어떻게 사단장까지 기소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 지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직접적으로 수사 개입한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전 그렇다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진짜 지금의 현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검찰이 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만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 외압까지 밝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지금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 왔다고 보고요. 박정훈 대령 해병대에서 수사단장의 지위에 있었는데요. 아니 요리사가 요리를 하지 뭘 하겠습니까? 수사단장이 수사하는 거고요. 군사법원법 228조에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할이 없음이 발견됐을 때 이첩 파야 된다. 수사라는 말이 법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간섭을 못한다고 한 이유는요. 수사와 소추 권한은 행정부에 소속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라는 거는 준사법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는 대통령도 간섭을 못하는 것이 우리 법 체계. 제가 아까 검찰청법, 경찰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요. 대통령 수사 외압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그걸로 처벌받은 얘가 수두룩한 겁니다. 재봉틀이 여러 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병률님, 나중엔 탄핵 사유가 죄냐 이럴 건가요? 부산이대인님, 전에도 최순실 압니까 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청와대 사람들. 그랬습니다. 한왕기님, 군대를 가기를 했나, 자식을 낳아보기를 했나, 맨날 김치찌개에 소맥 말아먹느라 서민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범죄자들을 조사하면서 유불리, 즉 협조자라면서 선처해준답시고 연결고리 만들어서 조폭 두목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무열님이시군요. 여기 미국인데요.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늘에는 똥이, 땅에서는 이상한 개소리, 경제는 나락, 물가는 달나라에 가고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자요. 사랑하는 내 나라를 3년 만에 이렇게 만들다니. 3년도 안 걸렸어요. 이무열님. 오늘 미국에서 많이 시청하고 계시네요. 조민님,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신인규 변호사님,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미국에서 지켜보는데 눈물이 나요. 외국에 계시면 더 걱정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동천성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JUNHW님, 욕하는 대신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휴 하면서 18,000원 보내셨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왕기님,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슈퍼챗 보내셨네요. 또 예, 감사드리고요. 써니강님, 제주입니다. 30여 년 초등학교에 있다가 이제 실시간 정어리 방송 보며 휴식합니다. 시원한 제주 바다 보며 휴식하는데 대비되는 정치, 걱정되는 이 나라 생각이라뇨. 좋아하는 앵커님, 패널분들 반갑고요. 나라 잘 되길 기도하고 바른 시선으로 바른 방송 잘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겁나 부럽습니다. 예, 제주에서 제주 바다 바라보시면서 정어리 TV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보는 재미 얼마나 좋으실까요? 조영래님 슈퍼챗 문자 소개해드리고 입으로 넘어가죠.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앵커 백운기의 정어리 TV는 청정 대한민국 만들어보자는 순수한 국민 방송입니다. 댓글님들 지역 비하 패널 인신공격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 계시겠어요? 몇몇 분들 계신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거를 주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답을 못 해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40만 구독자 넘어섰지 않습니까? 방송 전에 40만 4,900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방송 중에 또 40만 5천 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다 보면 참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바다에 여러 생물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정어리만 있겠습니까? 꽁치도 있고 뭐.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나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 정어리원들의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런 글을 보고 감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바뀌는 분들이 또 몇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오면은 막 이렇게 너희들 나빠 이렇게 돌 던지지 마시고 여기는 그런 데 아니에요. 함께 갑시다라고 해 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상대하지 마세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 복입니다. 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놀아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쫓아내면 됩니다. 물 나빠지니까. 그런데 일단은 안아주시고 또 감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정어리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부부의 비리 의혹 갈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 늘어나고 있는데 김건희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언제 김건희를 부를지 모르겠는데 최재영, 이명수,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 계속 불러대니까 또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을 보면서 참 나 입이 안 떨어지던데요. 제가 이 광고 나간 동안 입 좀 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달팽이 크림 광고 보셨는데 내일까지밖에 안 되지요? 오늘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가요? 아까 안내가 왔는데 예, 이 가격으로 내일까지만 예,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저희는 방송합니다. 내일도 11시에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어리 저 달팽이 크림도 이제 앞으로 정어리 크림이라고 불러야 되려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40만 돌파 기념으로 예, 내일까지 40만 돌파 기념으로 그동안 사랑했던 제품들 저희가 다시 한번 앵콜 특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방금 또 40만 5천 넘어가면서 동시 접속 이 2만 3천 명이신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는데 방금 10,000명 넘었네요. 예. 2만 3천 명 보고 계시면 좋아요 2만 3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십시오. 김건희 씨가 카톡 그 보낸 것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한테 체리따봉 보낸 것도 그러면은 김건희 아닐까? 왜냐하면 윤석열 개인 전화를 계속 본인이 쓴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김건희 아니고 윤석열일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글자 사이에 점이 없잖아요. 맞춤법도 잘 맞추고. 네. 그 내부 총질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문자 사이에 점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김건희 문자를 몇 개 볼 텐데 웬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점을 많이 찍나? 한번 문자 하나 좀 띄워봐 주세요. 최재형 목사랑 주고받은 겁니다. 주중에 연락 주신다 하셔서 기다리는 중이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준비했지롱 하면서 샤넬 화장품 가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평범한 만남이고 말씀하신 대로 티타임 기대하는 거니까 저는 뭐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 요란하게 떠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고 점 이번 주일은 점 너무 점 꽉 차 있었네요. 뭐 아고 이번 주일은 점은 뭐 그렇죠. 근데
언론 보셨으면 아셨겠지만요. 근데 언하고 론에 왜 또 점이 들어갑니까? 언.론 보셨으면 점 아셨겠지만요. 일요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님 점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점 2시 정도 어떠세요? 점 티타임.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잡는 건데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저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없고요. 습관적 점찍기 같은데 예. 왜 저렇게 점을 저는 이렇게 점 마침표를- 찍는 사람 받아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마침표를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분이 85살 되신 분이에요. 아 근데 그분은 이렇게 문자를 잘 못 하시는 분인데 점을 이렇게 여러 번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제 않은. 생각에는 이제 점을 많이 봐서 점을 찍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저게 가만히 보니까 띄어쓰기가 좀 안 되거나 띄어쓰기가 좀 귀찮아서 그 띄어쓰기 하는 자리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점을 좀 찍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언점 론은 뭐예요? 이제 잘못 친 거죠. 저는. 점을 보길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좀 눈이 나빠져서 어머. 저같이 손가락 굵은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힘들어요. 보완보단 낫지 않습니까? 지난번 보완보단. 삶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맞춤법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거 글자 쓰는 거야 뭐 무식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 문자 한 것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사님 혹시 그냥 이번 일요일 저녁에 뵙는 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도 일정이 있네요. 그러면 월요일 날 그 시간을 할게요. 만남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보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문자요. 이렇게 저렇게 보내는데 청탁 관련된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이따가 찾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신은규 변호사님 문제는 이거를 자꾸 그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화장품 그 받고 나서 대통령실 선물 건넨 것도 최재형 목사 쪽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건희 접견한 뒤에 받았다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추석 선물 대통령 휘장 있는 거. 이거 선물을 딱 받았다고 공개를 했어요. 저것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시계도 줬다고 네. 그래요. 시계 사진도 있죠. 이거는 9월 13일 날 접견한 뒤에 받았다고 주장한 시계 선물. 시계 선물 없어요? 예. 그 시계 선물도 여기 있는데 이건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에 이제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추석 선물이랑 시계랑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저건 뇌물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최재형 목사가 받았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 주고받는 것에 그냥 가볍게 인사만 갖고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런 뭐 대통령 시계를 최재형 목사가 받았다라거나 뭐 대통령실 봉황이 찍힌 무슨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는 한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라는 샴페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라는 명품백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보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서도 최순실한테 그 딸에게 말두피를 줬지만은 그 정유라가 뭐라고 정유라 보고 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갑 공동체로 묶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 최순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청탁이 없었어도 저는 뇌물죄로 의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번에 그 카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예 구체적인 청탁까지도 오고 갔거든요. 근데 그 청탁이라는 것은 그 청탁이 실현됐냐 아니냐 여부는 법에서 묻고 있지 않고요. 청탁이 껴있으면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제3자 뇌물을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속 요건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지만은 지금 요 사안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성 민원을 가지고서 뇌물을 거래했다라는 게 지금 핵심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그
최재형 목사만 불러서 조사하는 거죠. 검찰이 했다고 그랬는데 또 경찰이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물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명품백에 대해서도 아직 압수수색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 저 핸드폰까지도 압수수색해서 다 빼들어 봐야지 정상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청탁금지법 사안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하고 수사를 들어간 점, 그리고 뇌물 혐의가 나온 저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서까지도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아직도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시간을 놓고 지켜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소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원석 총장은요, 윤석열 사단의 멤버입니다. 예. 서열로 따지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보다도 더 밑에 서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검찰총장이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 이후에 했던 인사에서는 나름 지금 식물통장 내지는 패싱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검찰 조직의 명운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시지는 그렇게 뭐 성역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만은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는 태생적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민학교는 좋은 데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양심이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집니다만. 뭐 소금이 뭐 짠맛을 잃으면 뭐 소금이 아니다라는 둥 그건 이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말은 청산 뉴스처럼 하고 있는데요. 뭐라도 당장 소환,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할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미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이제 뭐 4달 채 안 남은 검찰총장이 존재감도 없다가 이제야 막 본인이 굉장히 결기를 가지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고, 검찰총장 얘기대로라면 5월 말에 이미 디올백 관련한 수사는 끝났어야 돼요. 5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중간에 뭐 수사 지휘란이 바뀌고 뭔가 인사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당사자를 불러야지 뭐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디올백 관련해서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샤넬 화장품 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건을 놓고 나서 주거 침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 약속 정해가지고 언제 오라고까지 답을 듣고 갔는데 주거 침입이라는 거잖아요. 또 스토킹 뭐 처벌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 당사자가 나가서 진술을 하는 게 맞는데 왜 당사자는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지, 이원석 총장은 실제로 정말 불러서 이거를 조사할 생각은 있는 건지 손발 다 묶여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전 들렸고요.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로 불렸어요. 같이 살지 않아도.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함께 살고 있는 부부잖아요. 그런데 더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샤넬 화장품은 뭡니까? 기록물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을 통해서 그거 뜯어보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훼손인데 그 기록물 관련한 법에 그걸 그렇게 뜯어가지고 보고 어떻게 했는지 처리 명확하지 않으면 그 법에는 안 걸리는 건가요? 책은 또 버리고 가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과 또 무관한 건가요? 책도 최 목사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정말 이 상식에 기반한 얘기를 해야만 요만큼이라도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검에 답이 없다는 얘기를 검찰총장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번 붙어보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믿지 말자 이원석 예. 말씀을 드리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대통령한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맞서서 싸우니까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고속 승진을 시켰고, 그럼 고속 승진을 시킨 사람을 국민들이 또 깜빡
속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놨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상황인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결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그 보니까는 검사들 같은 경우 엄청난 지금 고뇌에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검찰 수사권은 날아갔다. 검찰 수사권은 사라져버렸다. 이런 생각들이 검찰 내부에서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면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면피를 어떻게 하냐?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라 면피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포토라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포토라인에 쓰는 순간 어떤 것인지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국정 현안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입으로만 떠드는 상황이고 만약에 검찰이 나름대로 면피를 하려고 소환 조사를 청했다고 하더라도 나올 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없다. 이건 이미 확인됐지 않습니까? 2021년 8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거 수사가 됐는데 3개월 후인 11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수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수사해놓고 엄청 거짓말했잖아요. 대통령도 와탈탈 털었다는 등 이점 얼마나 더 수사를 한다는 등 그리고 거기다가 결론적으로 서면 수사 한 건밖에 안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제발 검찰 얘기는 믿지 마십시오.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어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 답변 하나 했잖아요. 그런데 탈탈 털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만큼 했는데 나온 거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서면 답변서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공소시효가 끝난 1차 작전 시기에 대한 내용만 조금 썼고 개괄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 조작 2차 관련된 거 공소시효 지금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부실해서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다는 것인데 절대로 부르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도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기준에 비추어서는 이조차도 특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거는 특검 갈 수 없을 거다. 절대로 대통령이 판단해서 특검 나부터도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명백히 거짓말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렵게 갈 게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의 관계보다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는 더 상위 버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최순실 공소장에 뭐뭐 있나 볼까요? 직권남용, 사기, 그 다음에 뭐 제3자 뇌물 공여, 뇌물, 알선수재 뭐 등등등 증거인멸 뭐 여기 이제 외국환 관리법 위반까지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범죄에 대통령과 한 몸으로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대통령직 없이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거든요. 아니 제 측근이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야 같이 권력을 사유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가장 그 중죄의 혐의는 남편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뇌물이 오고 갔다라면은 윤석열을 빼고서는 상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순실의 공소장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김건희로 써도 될 만큼 지금 이 명품백 사안을 비롯해서 권력의 사유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수사한 담당 검사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믿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원석 총장이 검찰청 간부들이 모이는 원례 회의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옛날에 우리가 신독이라는 말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말은 청산유수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라총장. 말은 청산유수인데 말장난이 말장난. 9월달에 임기 끝나고 나면 아유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까 하는데 기대 갖지 마요. 아니 저는요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거짓말쟁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비겁자들. 전 거짓말쟁이 아니면 비겁자 외에는 지금 이 정부에 몸담을 수가 없다. 정상적인 양심과 정상적인 지성을 가지고서 사회를 바라본다면은 이 정부에서 녹을 단 1원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기대를 좀 가져볼까 했더니 김유정 의원님이 아이고 한심한 놈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스 형님 TV께서요.
앵커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사가 여기 와서 슈퍼챗 쏘면 받으실 겁니까? 천천히 생각해서 답 주세요. 뭐 여사라면 김건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받는다 1번, 받는다 2번. 근데 슈퍼챗 제가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저 구글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거절하고 그럴 수는 없는데 소개는 제가 하죠. 근데 소개할 때 만약에 슈퍼챗 쐈다. 뭐라고 소개를 할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한 가지만 짧게 좀 더 짚어보고 끝내죠. 아까 제가 참 나라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한 분노, 참 요즘에 볼 때마다 너네들이 더 나쁜 놈이야. 너네들이 더 망치고 있어. 우리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또 신인규 대표님 다 이렇게 다른 채널들 출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일부 종편들 가면 지난주 내내 김정숙 여사 인도 호화 방문 막 그것만 그렇게 하던데 그거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러면은 속으로 왜 이걸 이렇게 길게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난 좀 그게 궁금합니다. 김종원 원장님 어때요? 저도 미치겠죠. 이걸 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 특검하자니까? 아니, 6천만 원 문제인데 보니까 4천만 원 더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그것 말고 이거요 또 막 이렇게 하겠지 진행자가. 그러니까 뭐 상관없이 알았어. 4천만 원으로 특검해야 되는 거면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얘기 나오지. 그다음에 뇌물죄, 알선수재, 청탁금지 그럼 특검하면 되잖아. 싹 다 해. 싹 다 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해. 전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유. 순방 갖고 다 내역 너네도 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래서 거죠. 저는 지대로 수쳐 먹어놓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누구랑 먹었던 거 그 재벌 흉수라고 먹은 거 뭐 이번에는 누가 뭐 돈 냈어 뭐 이런 거 전 다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죠. 밥 먹은 게 뭐 6천만 원이 넘으니 어쩌니 뭐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썼나? 잘 모르겠는데 그 전용기에서 먹는 밥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먹는 거죠. 예. 일본 갈 때는 이런 기내식 이거는 잘 나오는 겁니다. 일본으로 가는 거는 저 기내식 저기 하고 이제 멀리 갈 때 기내식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비즈니스석 다르고 1등석 다르고 그러는데 6천만 원 들었다. 그래. 그러면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6천만 원이면은 몇 명이 먹었는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 비싸다고 하지. 그냥 6천만 원이니까 밥 한 끼에 6천만 원? 뭐 이렇게 놀라게 하는 건가?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타고 간 거 그건 얼마인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검소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단 600만 원 들었는데 어떻게 6천만 원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이렇게 많이 먹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제 퇴임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끄집어내요. 너네들 어쩌려고 그러냐?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입 한마디 뻥끗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죽은 권력 갖다가 막 하는데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 물러나면 그렇게 할 거냐? 막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인가? 윤석열 대통령 비용도 공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기역 화났나 봐요.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진성준 의장 거 들려주세요. 성일종이 나왔구나. 저기. 성일종은 오늘 좀 혼내려다가 어제 많이 해가지고 엄격한 아버지여서 엄격한 아버지 얘기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근데 저게 하나가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기내식비만 공개하면 안 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원모 배우자까지, 그러니까 네. 외부인까지 탑승시켜서 매겼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저는 더 포괄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사하자 그러면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가지만은 과식이 죄냐?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뭘 수사하자라는 건지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특검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저는 2년 전에 퇴임한 정권 교체를 내주고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 취급하는 여당의 인식이 너무 한심스럽고, 게다가 이거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발의했거든요. 그럼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한 몸이라 그랬는데 그 한 대통령을 못 믿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원석 총장, 윤익은 경찰청장의 수사에 대해서 못 믿으니까, 중립성을 의심하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여당 내부가 지금 자중질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 공개 안 하고 그냥 윤석열 술 마신 술값만 좀 공개해봤으면 비교가 더 쉬울 것 안 같아요. 됩니다. 술병 개수만 좀 공개. 그 술병 국가 개수. 안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예. 국가 안보와 기밀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고요. 술 마신 게. 아니 뭐든지 다 근데 핵심적으로는 공개 못하는 이유가요. 정상회교로 책정된 게 230억 정도였잖아요. 예비비로 520억 다 끌어놨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기존 예산보다는 3배 정도를 더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 제가 볼 때는 정상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돈들이 부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부분들은 그냥 공개 청구해서 나오면 작살날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윤상현의 욕심, 또 내부에서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친문과 친명을 갈라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자기 발등에 지금 넘어지는 이런 사태로 좀 가고 있다고 좀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 뭐 예산 가지고 비교하고 하는 거는 진짜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려는 의도에 사실 우리 사회가 같이 빠지는 전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있고요. 뭐 빠지지도 않아요. 그 예, 근데 저는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하자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럼 인도 가가지고 주가 조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가서 명품백을 받았습니까? 고속도로 노선을 조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 조작을 했나요? 아니면은 경력에 대해서 허위로 뭘 인도 가서 쓰고 왔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기내식 많이 먹은 거 가지고 특검하자?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수사 사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고 뭐 몰래카메라까지 김정숙 여사는 별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뭘 수사하자라는 건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점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저 몇 나라 돌아다녔는지 뭐 버킷리스트 얘기하던데 과연 어떤지 비교를 딱 한번 해보자고요. 아 문재인 뭐 저 대통령 내외 뭐 혼내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 죄가 감춰지나? 거기도 죄 지었으면 같이 벌 받고 쌍특검 하자고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겁나요? 그러니까. 참나. 그러면 재발등 찍고 있는 거죠. 그걸 공격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심하죠, 네? 한심.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특히 윤상현 의원 4선인가요? 이제 5선 됐나요? 선수도 많고 중진이신데 참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는 아주 신기한 법안을 발의하신 거다.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 기록을 해도 저 손색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PD님 죄송한데 마이크 한 번만 더 하실 거죠? 예, 참 나라 걱정하느라 참 웃을 일이 없는데 언제쯤 좀 웃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댓글 선정하는 동안에 광고 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국비님 18,180원 그 뜻으로 보내신 거죠? 예, 감사드리고요. 호홀님 슈퍼챗 제가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이비 돈 해방 전 척결하지 못한 몇만 명의 일본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난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동천성님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동그라미님 아까 소개 빠졌죠. 이한우님은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재봉틀에 넣을 실값, 보수유지용, 기름값 막 이렇게 릴레이 해주신 변함없이님, 소병률님, 이현님, 쪼사로수 조영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광고가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선정이 끝나기 전에 광고가 끝나서 오늘 소개해드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댓글 읽어드린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 대방출입니다. 바다별장님께서 아침에 이런 글 주셨어요. 오늘 사건 하나 올리겠습니다. 청라에 예초 작업하러 50명이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에 어느 한 분이 식사 마치고 제 옆자리로 오시더니 멋진 유튜브 소개해 주겠다면서 정어리TV 아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그분 말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뻐서 오후에 그분을 반장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열흘간 반장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하셨는데 예, 바다별장님은 댓글창에 가장 맨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시는 분인데 그런 일렬 정어리인 걸 모르고 와가지고 정어리TV 권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어리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박화영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바다별장님께도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유정 의원님 오늘 브로치는 뭐예요? 그냥 뭐 네이비색을 입어서 포인트로. 아니 동백 같기도 하고 동백은 아닙니다. 장미 동백은 같기도 아니고요. 하고 태극기에 뭐 이게 예. 빨강 파랑 같은 느낌입니다. 내일 현충일인데 예. 김정욱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현충일입니다만 11시에 똑같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